동양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동양에서 만들어져서 발달해온 학문이라는 뜻이겠죠. 그 반대말은 서양학이라고 불러야 할 텐데 사실 이 서양학이라는 학문은 따로 없죠. 좀 더 엄밀하게 보자면 지금 우리 사회는 서양학의 이론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이 서양에서 만들어진 생각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서양학이라고 분류를 할 필요조차 없죠. 그럼 우리 동양의 생각이나 사상은 없냐고 발끈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의 실상에 녹아들어가 있는 동양의 생각은 이렇게 골라내서 이거라고 말을 하기도 참 어려워요. 이것에 대한 좀 깊은 이야기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생각의 시발점이 어쩌면 우리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 고고학적으로나 역사학적으로 이것을 증명할 길이 없고요. 또 지금 우리들이 그것에 정신이 팔릴 만한 때도 아니고 말이죠. 당장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 불부터 꺼야지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 동양학에는 인사, 지리, 천문이라고 하는 세 개의 큰 공부가 있어요. 그 사람 공부가 하나고 또 땅 공부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늘 공부라고 부르는 놈이 있죠. 그런데 이게 또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건 인사의 공부고 저건 지리의 공부고 저건 하늘의 공부고 이런 식으로 계통을 잡아놓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이 동양학이라는 학문은 이게 학문이라기보다는 도인 공부에서 갈라져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한의학을 공부한 건 다들 몇 차례 들어서 아시죠? 이 한의학이 동양학의 그 한 축인데 이걸 공부하다 보면 자꾸 막혀요. 그래서 이 막힌 걸 좀 풀어보자고 이리저리 문헌을 찾고 자료를 찾아보면 결국엔 지리도 알아야 하고 천문도 알아야 하고 하는 식이거든요. 심지어는 이 고어의 설문회자라는 것까지 쳐다봐야 할 정도고요. 우리나라의 그 한의학계의 전설적인 인물이 한 분 계세요. 한동석 선생이라고 그 해방 전후를 사셨던 분인데 일찍 돌아가셨죠. 이 양반이 그 주역도 공부를 했고 또 심지어는 그 계룡산에 가서 정역도 배우셨다고 그래요. 소문에 의하면 천기누설을 하도 많이 해서 하늘이 일찍 데려가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양반이 쓰신 그 우주변의 원리라는 책하고 또 동무 이재마 선생의 동의수세보원을 주석한 책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책 모두 한의사들에게는 그 가히 넘사벽의 책으로 유명합니다. 특히나 이 동양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우주변의 원리라는 책을 탐독을 했을 정도니까요. 근데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는 양반이 거의 없다는 점이 문제죠. 제가 중국에서 공부할 때도 이 오운육기라는 걸 갖고 이뭉주 선생이라는 분께서 내신 책이 있는데 이거 참 공부해내기가 참 쉽지 않은 학문입니다. 이게 천기가 돌아가는 걸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놓은 거라서 오운육기라는 부분으로. 근데 이제 저희 인생학교의 지침으로는 말을 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야 한다고 늘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동양학은요 비인부전이라는 이 특명이 전해 내려오고 있어서 우주의 비밀을 아무나 쉽게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 책들로서 공부를 한 입장에서 보자면 한의학도 그렇고 지리학, 즉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그 풍수지리라는 것도 그렇고 또 각항저방 신미기 하는 그 28숙의 별자리 이야기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도인들이 도를 깨우치고 나서 일반 사람들, 즉 중생들을 궁휼히 여기사 이래저래 설명을 하고 가르치신 것들이 이 구전으로 내려오다
그걸 다시 문헌으로 만들어서 전해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학문이라는 겁니다. 이 한의학의 최고 고전이라고 부르는 황제의 내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우리나라 허준이 편찬했다고 하는 동의보감의 기본 뼈대가 되는 책입니다. 사실 동의보감의 거의 모든 이론은 바로 이 황제의 내경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아무튼 황제의 내경에 황제가 기백이라는 양반에게 묻고 기백이 답을 하는 방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아이들은 기백을 어떤 인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기백이라는 양반이 도인이거나 그 도인의 후예라고 보는 거죠. 공자도 그래요. 공자 사상의 핵심이기도 한 예기 42편에서 편집한 대학이라는 책을 보면 첫 문장에서도 대학지도 제 명명덕이라고 해서 이 큰 학문의 길은 원래 밝았던 것을 다시 밝히는 것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에게 있었던 태양과도 같았던 본향심의 자리를 다시 밝혀내는 것이 큰 공부, 대학이라는 뜻이죠. 아이고,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지잘난 척을 떠들겠냐고 싶겠어요. 제가 하도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선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려고 단어들을 선택하고 이야기를 선택하다 보니까 좀 답답해졌나 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사람들도 없고요. 또 이런 얘기들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또 전부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라서 지가 아는 것과 조금만 다르면 문자 하나, 토시 하나 가지고 정말 며칠을 우겨대는 탓에 제가 아예 손을 놔버린 지 오래됩니다. 아무튼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제가 오랜 시간 고민한 결과 우리 인간의 병은 자기 스스로 치유를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됐습니다. 자연이라는 말은 스스로 자자에 그럴 연자를 써서 스스로 그러한 것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도 자연이거든요. 인간이 아프게 된 것도 저절로 그렇게 된 거고요. 낫는 거 역시 저절로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몸도 자연이라서 환경에 따라서 저절로 그렇게 변화를 하고 제 스스로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 인간의 영혼이 눌러 앉아 있기 때문에 또 이 영혼의 영향을 받죠. 사실 서로 영향을 받아요. 몸은 영혼의 영향을 받고 영혼은 또 몸의 제약을 받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우리 영혼이 이렇게 좋아지면 내 몸은 저절로 좋아집니다. 내 영혼이 상태가 안 좋아지면 내 몸도 저절로 안 좋아지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따라서 이 몸을 고치려고 하는 건 임시적이고 땜방을 하는 수준이고 결국 몸이 낫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좋아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거부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받아 먹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랜 시간 정부의 편식을 해왔기 때문에 병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음식을 편식을 하는 것도요, 내 영혼의 정보가 편중되어 있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불경에 나오는 수레를 따르는 그림자처럼 우리의 몸은 영혼을 따르는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요즘에 연로하신 어머니하고 나누는 대화가 숨을 좀 다스리자는 거예요. 여기저기 고장이 안 난 데가 없을 정도로 하루도 안 아픈 날이 없어 하십니다. 그렇다고 병원에 가보면 딱히 치료가 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병원을 다니는 일이 수월해지다 보니까 언제부터인지 이 노인네들이 병원을 쇼핑하고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라고 그러던데 저는 우리 인간을 나태하게 만드는 거라는 걸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이해해야 할지 싶어요. 의사는 수리공으로 전락이 돼버렸죠.
또 환자는 손님이 되어버렸습니다. 환자가 손님이 됐다는 말은 환자가 돈벌이가 됐다는 얘기고 환자가 돈이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의사가 존경받던 시절은 끝났죠. 환자가 돈벌이로 전락을 하고 의료 습관은 국가에서 조정을 하고 이 환자들을 병을 낫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임시변통으로 병을 키워가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 몸은요, 제 스스로 건강하고자 하는 노력을 저절로 합니다. 이 회복과 복원은 자연의 섭리예요. 문제는 우리 영혼이에요. 영혼의 수준이 떨어지면 우리 몸을 함부로 다루게 됩니다. 막 쓰는 거죠. 막 살고 막 다루면서 몸이 아프다는 그 신호를 보내오면 병원에 가서 임시로 아프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또 막 다루죠. 이게 현대인들의 생활 방식이에요. 사실 그 감기가 걸리면요, 쉬는 게 최고입니다.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아픈 것이 감기예요. 그 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붙으면 더 탄탄해지는 것과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잘 쉬면 다시 이전보다 건강해집니다. 우리 몸의 복원 능력이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이걸 용인하지 않죠. 왜 과거에 그 무식했던 시절, 그리고 그런 환경들이 받쳐주지 않던 시절에는 뭐 제가 얘기하는 것이 불가능했겠지만 지금 21세기에선 당장 내가 빠진다고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도 않고요. 우리들이 이런 원리들을 알아서 규칙만 잘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감기 걸린 사람이 2, 3일 푹 쉬는 건 뭐 일도 아닙니다. 충분히 그런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원리들을 모르니까 약이라는 것으로 억누르고 계속해서 몸을 막 굴립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네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꼭 나오는데 네가 이 자연의 법칙을 모르는 거고 이 세상의 운영법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네가 못하는 거란다 하고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무튼 어머니 역시 그 몸이 임계점에 오신 거예요. 그동안 병원에서 눌러오던 방식으로는 이제 더 이상 해결이 되질 않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서 참견을 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지금까지 본인이 어떻게 몸을 써왔고 병원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왔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를 알려드렸어요.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내용이 결국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몸이 이제는 나 좀 알아봐 달라고 아우성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주문을 하죠. 어머니, 몸이 아프면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죽겠다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러면 내가 한 말이 주문이 되고 축원이 돼서 다시 나한테 안 좋은 것들이 자꾸 들러붙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프고 힘들어지면 내 몸이 자기 좀 알아봐 달라고 하는 신호니까 아이고 미안하다, 몰랐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 숨을 깊게 들이마셔 주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라는 게 생존을 위해서 필요로 한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산소 공급. 그래서 숨쉬기를 해야 하고 또 하나는 영양 공급을 위한 먹기. 이 두 개가 항상 쉬지 않고 이루어져야만 우리의 몸이 지탱을 합니다. 우리 몸이 우리의 영혼에게 요구하는 건 딱 몇 가지 되질 않아요. 특히나 이 두 가지는 몸이 혼자서 알아서 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들은 대부분 다 지가 알아서 하는데 숨 쉬는 거, 먹는 거, 그리고 잠자는 거, 이 세 가지만큼은 우리 영혼이 그래도 신경을 좀 써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먹어서 해결하는 건 일단 21세기에는 부족함이 없죠. 못 먹어서 아파지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먹는 걸 소화 흡수하지 못해서 병이 오죠. 이걸 또 먹는 방법으로 풀겠다고 약을 먹고 뭐 이런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미친 짓이 아닐까요? 얼마 전에 그 한가인이 방송에서
얼마 전에 그 한가인이 방송에서 하는 걸 보니까 뭐 건강보조식품을 정말 식탁 위에 한가득 꺼내놓고 그것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 막 설명을 하는 걸 보면서 참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가는 길을 찾지 않고 헤매게 될지 정말 아찔해지더군요. 더군다나 얼굴 예쁜 애가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예쁘게 사는데 이런 걸 처묵처묵해서 그런다고 했으니 그 후 폭풍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 한가인은 전형적인 소음인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전형적인 소음인이죠. 항상 위장의 기능이 별로 좋지 않게 타고 태어나서 이 소화 흡수하는 기능이 약합니다. 그래서 먹는 걸로 늘 고생을 하죠. 그런데 이걸 또 먹어서 해결을 한다? 아이고야 참말로 결국엔 해결이 되지 않는 날이 옵니다. 이 영혼이 지속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면요. 우리의 숨이 짧아지고요. 숨이 짧아지면 위장으로 가야 할 산소 공급력이 부족해지고 소화는 점점 더 안 되고 하는 악순환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양반들은. 그래서 평소에 숨 다스리는 훈련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타격이 왔을 때도 심호흡을 통해서 숨을 깊숙이 하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심호흡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뇌로 산소 공급이 또 원활해져서 열받는 상황도 이렇게 가라앉아서 열이 식고요. 대신 또 위장으로 가야 할 산소 공급도 원활해져 있으니까 이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체계에도 문제가 덜 생기고 하는 식으로 하여튼 간에 저 스스로 일시 멈춤 버튼을 누르는 효과 같은 것이 생기는 게 바로 숨고르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일부러 명상을 해가면서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단전호흡을 한다는 식으로 가지고 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저 내 몸 곳곳에 산소를 공급해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숨을 깊게 쉬는 거죠. 그리고 내 몸한테 미안하다, 고맙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은 알아서 응답을 합니다. 열심히 자기 복원을 통해서 스스로 건강해지도록 자연이 알아서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발 이 영혼에게 좀 편식하지 말고 다양한 정보들을 주세요. 이 세상에 알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완전히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나에게 오는 정보들은 알아둬서 나쁠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나에게 좋으려고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아프다고 아우상을 치는 것도 나에게 알아차리라는 거잖아요. 알아주면 되죠.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삶을 대하는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 서론이 좀 길었죠. 정작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그 위계의 질서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마이크를 켰는데 말입니다. 현대교육의 가장 문제점이랄까 하는 것이 그 평등, 공정, 공평 같은 단어들이 참 이상한 방식으로 발전을 해서 현실 세상과는 동떨어진 마치 어떤 이상세계, 이데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우리들을 끼워 맞추는 식이라서 이게 자꾸 부자연스럽고 사회적으로도 오히려 더 많은 모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위계질서라는 놈이죠. 이 자연에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위계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상상을 해보자고요. 이 우주에 가스처럼 분포되어 있던 이 구름의 원자들이 자체적으로는 그 중력이라는 놈을 가지고 있어서 가까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끌어당기죠. 이렇게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서서히 퍼져 있던 것들이 뭉치고 뭉쳐져서 가스 구름 덩어리를 만들어 갑니다. 재미난 건 이 선점 효과라는 것이 있어서 먼저 덩어리를 만들기 시작한 것들이 덩치가 더 크고 또 중력도 더 세져요. 그렇게 되면 주변의 것들을 빨아먹듯이 끌어당기면서 덩치를 키워갈 겁니다. 그러다가 그 중심에서 온도가 핵융합을 일으킬 정도까지 높아지게 되면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되는 거죠. 이 별이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 인간에게 대입을 시키면 참 재밌어집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요, 오감과 육감으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들을 받아들이죠. 이 정보들이 짝마할 때는 별로 의미를 갖지 못해요. 그러나 이 정보들이 모이고 모여서 압축이 되고 또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자체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이야기에 공감을 하고 환호를 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겠죠. 소위 그 유명 인사들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가요. 그래서 스스로 별이 되는 사람들을 스타라고 부르고요. 우주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중심으로 그 별을 따르는 하나의 천체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태양계도 그 가운데 하나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 금성, 지구 하는 식으로 이 별무리가 만들어집니다. 인간도 똑같이 마찬가지 원리로 움직입니다. 누군가 꿈을 꾸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꿈과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점점 모이고 모여서 만들어진 그 천체가 바로 회사입니다. 한 사람의 꿈과 비전에 모인 사람들의 집단, 태양과 같은 별무리 집단이 모이고 모여서 또 하나의 은하가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 역시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이고 모여서 회사도 만들고요. 또 종교단체도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또 국가도 만들었습니다. 이 우주에는 수없이 많은 은하들이 있는 것처럼 이 지구별에도 수백 개의 국가들이 만들어져 있죠. 이 자연이 운행하는 법칙은 묘하게 똑같은 원리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별무리들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질량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질서를 잡아서 운행을 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나열되어 있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태양으로부터 빛 에너지를 받으면서 활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 사회도 역시 꿈을 꾸는 리더로부터 영감도 받고요. 에너지도 받고 하면서 각자 자기의 자리를 찾아서 자리를 잡고 자기의 활동을 해야 하죠. 이것이 자연의 위계 질서입니다. 부모가 있고 부모가 낳은 자식들이 부모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자기 자리를 잡아가는 것처럼 또 부모들도 결국에는 어느 누군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자기의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죠. 이 사회는 그런 식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에너지를 나누어 주면서 운행이 됩니다. 이게 자연이에요. 이것이 자연의 운행 법칙이고요. 이런 그 자연의 위계 질서를 무시한 채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거나 또 공평해야 한다거나 하는 식의 논리를 내세우면 우리 인간들은 영원히 투쟁의 역사에서 벗어나질 못하게 됩니다. 이건 자연을 역행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역성혁명들이 있어 왔나요? 국가들이 명멸했던 그 수많은 역사들. 그러나 그 역성혁명 역시 누군가 꿈을 꾸는 자가 있었고 그 꿈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또 그렇게 서로 다른 꿈으로 결국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아 왔던 겁니다. 우리는 이 자연의 현상을 이해하고 그 현상을 활용을 해서 우리의 삶을 운영해 가야 합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이 위계 질서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아까도 설명을 했듯이 별이든 사람이든 스스로 별이 될 수 있을 만큼 자기 안에 뭔가를 꾸준하게 담아내야 합니다. 이 지구별에 출연을 했었던 위대한 사상가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는지 말입니다. 별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인고의 세월 속에서 그 곰삭는 과정이 없이 별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과 그
그렇지 않은 사람을 평등하다고, 공평해야 한다고 하는 건 뭔가 좀 억지스러운 얘기 아닐까요? 인류는 수만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천천히 오늘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인류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그 사회에 태어나서 이만큼 성장을 했죠. 우리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는 거의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든 생각이 아니에요. 다 누군가 만든 생각을 내가 가져와서 그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 것뿐이죠. 과거의 그 위대했던 사상가들 역시 자기 혼자의 힘으로 만든 생각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전에 인류에 출연을 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자기 안에서 곰삭인 뒤에 그 결과물을 세상에 토해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과거보다 더 나은 생각이라고 받아들여서 인류의 진화 발전에 기여를 한 것뿐입니다. 항상 누군가는 앞서가는 사람이 나오기 마련이고요. 종래에는 모든 인류가 그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계 질서는 억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그 위계 질서를 억압하는 뭔가로 만든 것도 사실은 그 사회주의 계열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허구의 이론일 뿐입니다. 우린 다시 그 이론에 감염이 돼서 살아가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친 이 생각들은 이제는 좀 다시 정리를 해서 세상에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이 사회주의 이론은 사회주의 체제를 통한 실험 결과 실패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힘으로 강제했던 그 평등 사상과 공평의 이야기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류의 실험 결과가 나와 있는 셈이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른 힘의 논리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자본주의 역시 성공하지 못한 이론입니다. 원래 이 자본주의라는 개념도요, 어떤 위대한 사상가에 의해서 도출된 결론이 아니라 그 마르크스가 사회주의 이론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개념에 불과하죠. 사회주의의 반대 개념으로 만들어진 가공의 이론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마치 자본주의가 실제하는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죠. 시장의 역사는 인류 초기에 이미 그 흔적들이 있어 온 겁니다. 인간이 무리 생활을 하면서 시장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었죠. 그 시장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세력은 계속 있어 왔고요. 지금 21세기에서는 국가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그러나 이 국가 간의 교역에 있어서는 각 나라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달라서 국가가 통제를 하면 시장의 흐름은 자연스럽지 못하지 않겠냐는 주장을 펴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라는 이론이에요. 그러나 사실 이 이론도 주장에 불과한 것이 이미 발전을 이룩한 국가들과 또 아직 개발과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국가들 간의 불평등함을 자유시장 경제 이론으로 처리를 해버리면요, 당연히 자본을 가진 쪽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회주의라는 것도 원래가 자본가들의 횡포 때문에 만들어진 생각이었는데 이 사회주의가 실패함으로써 자본은 마치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날뛰고 말아버린다면,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다시 일어나게 된 게 중국의 부상,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푸틴의 부상이었었죠. 전부 자연의 법칙을 무시한 채 인간의 계산으로 각종 이론을 만들어서 자기 생각이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힘의 논리로 강제하려고만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우리 인간의 것들 가운데 가장 어처구니 없어 하는 건 너도 나도 서로 상대를 위한다고 하면서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폭력은 한마디의 말도 포함이 됩니다. 사회주의도 인민을 위해서라고 포장을 했었죠. 자본주의 역시 민주시민을 위해서라고 포장을 합니다. 각 나라의 수장들을 보면 국민을 팔죠. 그런데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이 중생의 근기에서는 타인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저 자신밖에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타인을 위할 수 있냐는 거죠. 이 위계 질서를 만들어내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큰 생각을 하는 사람과 또 그를 따르는 사람으로 나열이 돼서 저절로 그렇게 운영이 되지만 아직까지 우리 인류는 진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은 모릅니다. 정확하게 저희 인생학교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게 상대방을 위하는 유일한 길은 그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갑이 되면서 위계 질서의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고요.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을이 돼서 그 위계의 질서를 지키면서 감사하게 그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뭔가 거꾸로 생각을 해요. 마치 내가 독식을 해서라도 이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치고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자연의 법칙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이 올라가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뿐이지만 자기가 얻은 것도 오래 지켜내지 못합니다. 갑은요, 오로지 주는 사람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리고 내가 갑의 위치에 오르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받쳐서 저절로 위로 올라갈 뿐이에요. 이렇게 올라간 갑은 절대 밑으로 떨어지지도 않고 자기 것을 잃어버릴까봐 걱정도 하지 않죠. 당연히 권위의식 같은 단어는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이 본질은 모르면서 그저 흉내만 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제 예를 들어볼게요. 부처님이 언제 나를 따르라고 하시나요? 그분은 그저 가만히 계십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찾아와서 가르침을 청하죠. 그렇게 물어올 때 비로소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원리를 설명하고 가르치실 뿐입니다. 이처럼 오직 주기만 하는 모습, 자기가 뭔가를 지키려고 할 필요도 없이 주기만 하는 그 태양 같은 모습이 진정한 갑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수백억 년 주기만 하는 태양같이 빛을 내려면 내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수용해서 받아들여 놨었는지 상상이 가세요. 얼마나 불면의 밤을 보냈을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그래서 도인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고, 깨달으려 하지 마. 너희들 깨달으면 죽었어. 아니, 아는 사람이 하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 하십니다. 위계 질서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자연현상입니다. 자연은 그렇게 스스로 저절로 움직이고 있고 말이죠. 이 자연스러운 위계 질서 현상을 인간이 도전을 하고 그걸 막아서 뒤집어 엎는다? 아, 제발 그런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시길 빕니다. 이 세상은 점점 유리알처럼 투명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서서히 참 거짓이 완벽하게 드러날 테고 말이죠.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